6월 3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이 3차 추경안을 비롯해서 현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가히 속도전이라 할 만한데요. 국회 상임위 차원의 추경 예비 심사는 오늘 오전 마무리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의 심사가 한두 시간 만에 끝났고요.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친 뒤에 7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공수처 후속 법안, 또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 입법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회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고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반장,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 운영위의 경우에는요 50분 만에 심사가 끝날 정도로 가히 민주당이 몰아치기식 그런 국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반장이 발제를 할 거니까 그 얘기 좀 짚어보고요. 통합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추경이 추경 심사에도 참여를 하지 않고 국회 네. 일정 자체에 보이콧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속전속결로 지금 심사를 다 마친 상태인데 그럼 아예 국회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장외투쟁과 같은 좀 격한 방식은 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조만간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 내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국회의장이 임의로 지금 맞아요. 상임위를 배정해 놨잖아요. 네. 그걸 좀 다시 배정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것과는 별개로 앞서 임의로 강제 배정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야당이 삭발 투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의 투쟁은 안 하겠다는 분위기인가 그렇게 보군요. 하면 아무래도 좀 네. 국민들의 공감대를 좀 얻기 그렇죠.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네.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어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잖아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을 밝혔죠. 네, 인권위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이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라라는 의견을 내면서 네. 법안의 시안도 공개를 했는데요. 성적 지형 등 21개 네. 차별 사유를 좀 범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1개로 구체화했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조 반장이 이따 발제를 할 거니까요. 그런가요? 뭐 이렇게 놀래요. 내려가서 네. 본격적으로 회의를 하죠. 네. 갑시다. 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맡게 되면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현실화됐습니다. 국회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게 된 셈인데요. 한편으로는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 직후 곧바로 3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다수 의석이 확보된 경우에는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다수결 원칙을 정하고 있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한 달 전쯤 했던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한 달 전 발언도 현실이 됐습니다. 국회 없애라 하지 민주당과 다 채우라 그러지. 응? 네, 국회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민주당으로 다 채워진 거죠.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이 추가로 선출되면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됐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 본인도 법제사법위원장이 됐죠. 자, 그야말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새삼 실감나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일자리 30만 개를 추경해서 통과시켜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문화예술인, 체육인들이 아사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이분들을 살리기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리 3차 추경이 경제방역 현장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본회의를 마친 후 각 상임위별로 곧바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3차 추경 예산안 통과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회 운영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속도전이었습니다. 각 상임위는 예비 심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자, 운영위원회는요 50여 분 만에 회의를 마쳤고요. 산자위도 1시간 반 만에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발도 일부 나왔습니다. 기재위에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회의 도중 퇴장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국민 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추경 예산을 한시라도 빨리 심의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의가 아니라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개최에는 별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국회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요. 예결위 첫 회의에서 정성호 위원장은 빠른 추경 예산안 통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더 이상 추경안 심사를 지체할 경우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민생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기에 야당 위원님들이 불참하였음에도 부득이 오늘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정성호 위원장이 말한 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에도 통합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시간 통합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는 통합당 의원들, 자, 보시는 것처럼 모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자, 로텐더홀 아래 계단에 모인 통합당 의원들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는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고 뭔가 구호라도 외칠 타이밍인데 아무 말이 없네요. 자, 의원들도 뭔가 아쉬운지 그대로 서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의원들 오늘 수고하셨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다들 돌아가셔서 나라의 장래와 우리 국회의 운명을 생각하시고 내일 다시 모이도록 하십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네, 통합당은 민주당 주도의 의사 일정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조입니다만, 자, 국회의원이 국회 의사 일정을 불참하면서 제대로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장 이번 3차 추경 예산안만 해도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불참하면서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자, 물론 통합당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불효불급하고 추경 사업으로 부적절한 세금 낭비성 알바 일자리와 뉴딜 사업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결위 등 관련 상임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이상 바깥에서 아무리 외쳐봤자 예산안 심사에 반영되지는 않겠죠. 자, 통합당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당내에선 상임위원장 7개라도 받는 게 낫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제현 의원인데요.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빈손으로 국회에 복귀하는 것보다 상임위원장직 7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받는 것이 그나마 그림이 나았을 것이라면서 어제가 골든타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국회 교육위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관련 예산안이 증액된 걸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우리에겐 폭거를, 국민에겐 착한 정치를 반복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국회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죠.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추경안 처리 속도전, 통합당 대응 방안 고심. 네, 어제도 이제 그저께도 그랬고요. 이제 어제도 국회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제 돌아갔고요. 저희가 이제 속보를 많이 반영했죠. 추경 예산안 소식부터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별로 조 반장 예비 심사는 다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별 예비 심사는 오늘 오전에 다 끝났고요. 지금은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상임위별로 좀 보면 회의가 대부분 속전속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무위와 외통위, 행안위와 운영위 등은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운영위는 50여 분, 외통위는 약 1시간 만에 회의를 마쳤습니다. 상당수 상임위가 회의를 1시간 안에 또는 2시간 정도 열고 심사를 마친 겁니다. 국회는 오늘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조정 소위를 통해서 세부 내역을 들여다본 후에 오는 3일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심사에 착수해서 오늘 오전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그죠? 네, 상당히 빠른 건데 그 상임위에서 이제 예결위로 이제 추경 예산안을 보내잖아요. 그 보낸 예산안을 종합해 보면은
정부 안보다는 3조 1,100억 원 정도가 늘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마무리해서 예결위로 넘어온 3차 추경안을 보면요. 당초 정부안보다 3조 1,031억 원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 산자위가 2조 원 넘게 증액을 했고요. 교육위도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을 위한 예산 1,900원가량을 신규 증액했습니다. 자, 문체위도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 원 등 79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방위 같은 경우에는 이 첨단 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 2천만 원, 또 첨단 과학훈련과 교육 예산 등에서 7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가장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데 재차 국회 협조를 오늘 당부했죠, 신 반장.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회가 조속한 추경안 처리로 경제 회복과 도약의 시기를 앞당기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고 국회도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각 부처를 향해서도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고요. 지금 추경안이 이번 주, 그러니까 7월 3일 목표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를 좀 잡고 있고요. 실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비심사가 지금 하루 만에 끝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최 반장, 이제 추경안은 그렇고 이제 추경안 처리되는 전반적인 이제 스케줄이나 방식을 보면요. 네. 추경안 이후에는 다른 현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분위기죠. 네, 당장 각종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드라이브가 좀 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우선 각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회의를 열고 마치는 결정, 또 회의에 안건을 붙일지 말지 그런 것도 결정을 하죠. 또 누구한테 발언을 줄지 발언권 부여 같은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안의 이 본회의 상정 전에 이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도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갖게 됐죠. 자, 거기에다가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모든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자, 지난 20대 국회 때 같은 이 법안 패스트트랙 제도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고 사실상 다른 정당과의 연합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 셈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설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조만간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일하는 국회법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개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분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각종 민생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습니다.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야당이 뒷다리 잡는다,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 또 그런 측면이 있죠. 속도는 빨라졌지만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좋아진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담이 커진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 반장, 미래통합당 쪽 상황을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마땅히 대응 전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통합당은 지난해처럼 장외로 나가서 규탄 집회를 갖는 방식 등의 그런 대응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대응이 여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국회 내에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건데 이것도 딱히 마땅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의원총회에서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임의 배정한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조만간 이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해 의정 활동을 이어가면서 투쟁을 이어가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민주당 주도로 심사가 진행 중인 이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도요. 이 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 7월 11일까지 그 시한을 연장한다면
예결위에 들어가서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정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 그러니까 7월 3일까지 처리를 하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은 또 크지 않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통합당은 또 당내 각종 특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스타 플레이어로서 내가 나라를 지킨다, 내가 국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 모든 언론 활동, 그리고 정론관에서 브리핑, 논평, 그다음에 자료 요구, 모든 활동을 다 해달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타 플레이어가 되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을 두고서요. 민주당 쪽에서 김종인 배우설을 제기하는 바람에 조금 더 논란이 커진 측면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일단 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비슷한 합의안이 통합당에서 부결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김영진 원내수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곧 얘기할 거니까. 제 네. 이름을 잘못 예, 말했는데 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잘 알아요? 예? 어떻게 잘 알아요? 제가 항상 이제 그래요? 그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요. 네, 알았어요. 상황을 네, 돌아가는 상황. 알았어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 김태년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이 협상권과 결정권의 다른 통합당의 구조를 언급해서 이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에게 결렬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통합당은 발끈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발언에서 민주당이 협상 결렬의 책임을 통합당에게 돌리고 파렴치하게도 지도부 이간질까지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허위 사실로 내부 분열까지 획책하는 여당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예결위도 있었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제 부동산 대책 얘기도 했잖아요. 오늘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예결위 질의에 나와가지고요. 언론이 22번째 대책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아무튼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더 다뤄볼 일이 있으면요. 왜? 아니, 저를 보고 말씀하시길래 또. 꼬반적인 다 아니까요. 웬만한 거 다 알잖아요. 척척 박사님. 척척 박사님. 네, 좋아요. 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추경안 처리 속도전, 통합당 대응 방안 고심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 출석했는데요. 코로나 초기 방역 실패가 검찰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무리한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오촌 조카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앞서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었죠. 자, 이 자리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옳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윤 총장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뒤 법의 날 행사에서는 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라며 또 날선 표현을 쓰기도 했죠. 그리고 지난 25일에는 오전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지시하고 오후에는 공수처 공청회에 참석해 이 검찰이 정치를 하듯 왜곡된 수사를 한다라고 윤 총장을 때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 앞에서는 내 지시를 잘라 먹었다라면서 이 하루에 사면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에서도요. 어김없이 윤 총장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대구에서 갑작스럽게 창궐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압수수색해야 된다. 법무장관님도 적극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서 2번이나 반려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검찰의 책임론을 제기한 겁니다. 자, 이 질문은요. 추미애 장관이 준비를 아주 조리 있게 잘하신 분은 밤을 새셨다고 하더라고요. 김땡국. 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분이 꺼냈습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이 이날 오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이 글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기도 했죠. 자, 아무튼 질문을 받은 추미애 장관 답변은요. 이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아마 CCTV를 통해서 그 교인들을 다 누가 거기 출입했는지 알 수 있었을 건데요. 이 귀중한 자료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제때 방역을 하지 못한 그런 우려를 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검찰의 수사라는 건 이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뭐 여론이 높다고 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게 두 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방역 당시 이 책임자는 강제 수사에 나설 경우 오히려 방역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협조를 요청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칫 정부의 강압적인 그런 그 조치들로 인해서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거나 또 그 밝히지 않는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요, 이 전임인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도 이 공식석상에서 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라고 지적을 하자 이렇게 답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제가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떤 과잉 수사라든지 또는 그 수사 관행이 반복적인 수사, 무리한 수사 이런 것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이를 두고 통합당 조수진 대변인, 자, 언제쯤 조국 씨 얘기를 꺼낼까 했는데 드디어 범법자를 소환했다라면서요. 이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발언하는 건 처음이다. 한마디로 코미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통합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법사위에 유일한 야당 의원이 한 명 있긴 있습니다. 바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인데요. 김 의원은 건축학을 전공한 비법조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법사위에 나오는 걸 두고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 굉장히 의외시죠. 면 굉장히 엉뚱할 수 있고요. 아주 참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뭐 스스로도 좀 톡톡 튈 거다 뭐 이런 걸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김 의원은 몇 차례 이 내가 법사위에 나와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뭘까요? 저 굉장히 이상한 거를 자꾸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마추어적인 비법조인의 시각에서 이상한 점을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왜 법사위에 검찰 또는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외에는 사실상 국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나오라고 하는데 거부하는 게 아니라 통상 부르지 않는 건데요. 김진애 의원은 이 검찰총장과 마찬가지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왜 검찰총장만 예외냐고 재차 추미애 장관에게 물어봅니다. 검찰총장도 나와서 보고하잖아요. 국세청장도 나와서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지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맡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정치적 책임 이런 바 이제 외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역할을 장관이 하는 것이죠. 자, 이 장면 연일 윤 총장을 때리면서도 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출석시켜야 한다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또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어제 법사위는요,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이 된 것이었지만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4시간가량 진행이 됐던 회의, 다른 상임위보다는 좀 길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현안 질의가 대부분이었고 추경안 심사는 전문위원이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수정한 대로 통과됐습니다. 전문위원회 수정 의견과 같이 강릉교도소 공사 관련 감리비 4천만 원을 추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습니다.
자, 끝으로 어제 법사위 전에 이 본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데요.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 아는 척을 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반면 의원들에게 둘러싸인 유은혜 부총리 아주 좀 반갑게 웃는 표정이 마스크 뒤로도 보이죠. 사뭇 두 사람의 좀 분위기가 달라 보였는데요. 물론 뭐 순간 포착이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분 이렇게 추미애 장관에게 다가가서 엄지를 척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인데요. 자, 추 장관 역시 이 최 대표에게 엄지척을 해 보이며 축켜 세웁니다. 화답을 한 것이었겠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국 과잉 수사, 코로나 방역 책임, 윤석열 향한 진격의 추미애입니다. 네, 정부 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야당이 보이콧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이제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만 상임위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장관이 거기에 또 상당한 또 강한 의견을 덧붙이는 이제 그런 식의 패턴이 좀 반복됐는데, 앞서 이제 최 반장이 언급했던 몇 가지 사안 외에도요. 그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전문 수사단, 그러니까 전문 수사 자문단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았죠. 일단 아시다시피 채널A 전 기자와 이 한동훈 검사장 간에 불거진 검언 유착 의혹의 경우에는 이 해당 기자의 진정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했고, 또 이들에 의해 강요미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대표가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곧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검찰 외부의 판단을 2번 받게 됐는데요. 자, 여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전문 수사 자문단입니다. 피의자 측이 요청할 근거가 없음에도 당사자 요청을 토대로 검찰총장이 소집한 건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추미애 장관도 관련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피의자 측이 요청할 근거가 없거든요. 권한이 없거든요. 규정에 의하면. 근데 피의자 측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전문 수사 자문단을 수사팀이 이의 제기하는데도 꾸리게 된다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그리고 중앙지검의 상당한 반발이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정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언 유착 사건 수사팀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피의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문 수사 자문단을 꾸렸다고 지적을 하면서 아주 나쁜 선례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이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다른 법사위원은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염두에 두고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의지대로 무혐의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까지 무리하게 진행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은 무혐의로 결론을 맞춰놓고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혐의 결론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의심을 수사팀은 하고 강력히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제가 돌아가서 보고를 더 상세히 듣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식에 대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죠. 지금 법사위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자, 조금 전에 나온 속보 내용을 보니까요. 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라는 입장문을 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가 이제 정면으로 충돌한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구성 등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언론에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특임 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 이런 언급을 하면서 대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검 쪽은 특별히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서울중앙지검의 이러한 방식에 여러 가지 건의 속에 모순이 있다 뭐 이런 설명은 하고 있답니다. 다만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정면으로 반기를 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조금 전에 이제 법사위 반응도 봤지만 이제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또 이제 민주당 전반적인 기류도 이제 서울중앙지검 지금 수사팀 쪽을 어떻게 보면은 좀 지원하는, 좀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 쪽하고 이제 대검의 그 지휘부하고 상당한 충돌이 또 예상이 되네요. 사실 뭐 이번 수사를 두고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그리고 대검 지휘부 간의 입장이 조금 달랐었잖아요. 처음부터 좀 달랐죠. 네, 수사팀에서는 뭐 해당 그 채널A 전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까지라고 보고는 했지만 이제 대검에서 이걸 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 기자 측에서 요청을 했던 수사자문단을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이면서 수사자문단이 꾸려지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추미애 장관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여당 의원들도 이거는 소집해서는 안 되는 건데 소집을 해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비판을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제 그 자문단은 꾸리면 안 된다. 꾸리지 말고 이제 우리한테 독자적인 수사권을 달라라고 어떻게 보면 총장의 결정에 또 반기를 든 거기 때문에 사실 대검이 여기에 대해서 또 재반박을 할지 아니면 또 이걸 받아들일지는 또 향후 대응에 따라서 과연 또 윤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 간의 좀 대결 구도가 좀 펼쳐질 거고. 대검이 앞으로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울중앙지검 쪽에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이후 발언이 나오긴 하겠죠. 네, 속보를 좀 챙겨보고요. 혹시 이제 회의 중에 속보가 나오면은 추가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일가 이제 재판 관련한 얘기를 해볼게요. 신반장. 네. 오늘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번째 사법 판단이 내려졌죠. 네, 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죠.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이 조범동 씨가 코링크피를 운영하면서 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또 허위 공시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요.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면서 상당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요. 그동안 조 씨 측은 코링크피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익성을 상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라면서 뭐 의사결정권자가 내가 아닌 뭐 익성의 이모 회장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법원은 이 조범동 씨가 코링크피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일단 뭐 조 씨의 혐의 자체는 상당수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요. 이 재판부는 정치 권력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게 이 범행의 주된 동기다라는 뭐 일각의 시각이 있긴 하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진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심을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제일 관심이 모아졌는데,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가 됐던 그 컨설팅비 5억 원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 정 교수가 이 조범동 씨에게 준 5억 원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다. 그러니까 빌려준 것이고 그에 따라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정 교수 측이나 조 씨 측이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판단을 한 거고요. 자, 이 부분은 뭐 향후 정 교수 측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 교수 측에 좀 유리하게 적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다만 뭐 증거를 없애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와 조범동 씨가 공모한 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밝혔고요. 앞서 이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와 PC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그 자산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고 반장.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찾아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곽상도, 정점식, 유상범 등 이 통합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을 포함해서 일부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당 안팎의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 방문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정대협과 정의연 그리고 라임 사태와 관련한 고발 사건,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게 되면서요, 공수처 출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후속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분위기죠. 아까 이제 고반장 발제 때도 저희가 국회 분위기를 알아봤는데, 일단 공수처의 경우에는 다음 달 중순이 목표인데요. 그 계획을 맞추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많이 있다면서요. 네, 뭐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통합당이 자신들의 몫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무기한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제1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그런 법안
걸 담았습니다. 자,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통합당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이 통합당이 추천을 안 할 경우에 민주당이 야당 뭐 2명까지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하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 상위법인 공수처에서 뭐 소위 야당의 비토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수처법은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들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추천을 하고 이 공수처장은 이들 가운데 반드시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에 참여하지 않으면 후보 자체를 낼 수가 없다는 건데요.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상위법인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하지 않는 한 이 규칙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해찬 대표도 법을 개정하는 등의 이 특단의 대책을 써서라도 법률이 정한 시일 내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하지만 원내 지도부의 생각은 좀 신중합니다. 이 김영준 원내수석 부대표 공수처법을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죠. 법률을 만들어 놓고 예. 단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개정한 예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저는 그 공수처법을 그 시행을 하면서 만약 그 속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한 개정을 얘기할 수 있지만 네네.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개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나 이 후보자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로 선정하면 그 사람이 1기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국회 원구성 협상 뭐 1라운드는 끝났고 이제 공수처 논의에 들어가면 다시 이제 또 여야 간의 갈등이 이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통합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열어놓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하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지난번에 이제 공수처법 관련해서 기권표를 던졌죠. 이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이 열렸었잖아요. 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까? 뭐 회의를 한 차례 더 일단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도 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을 했는데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회의를 또 열기로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 폐결 당시에 민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후 당론을 어겼다면서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면 강제적 당론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일부 뭐 조금박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 박해요? 조금 박해가 예, 뭐예요? 이게 뭐 조금 박해 뭐 박하다는 게 아니고요. 뭐가 그러니까 박하다는 거예요? 조홍천 의원, 금태섭 의원, 네. 박용진 의원, 그리고 우리 척척학사 나머지 명 누구죠? 김혜영 전 의원입니다. 역시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당론을 따르지 않아 있는 말이에요? 아니면 조반장이 지금 그냥 만드는 있는 거예요? 말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라는 건 국회의원의 직무의 양심을 보장하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이 나왔고요. 재심을 통해 바로 잡아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제 재심에서도 금 전 의원이 이런 소명을 했습니다. 표결을 이유로 의원을 징계하면 앞으로 어려운 주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발언이 위축될 거라고 염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지 법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당론 위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서 고도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반장이 받아주긴 했지만요. 조금 박해라고 불러요, 진짜로? 저도 어디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있긴 있어요? 그렇게 뭐 많이 부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좀 만든 줄 알고 또 조반장. 만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든 그 건 정도의 아니고. 창의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네. 박하게 하지 말고 좀 알았어요. 처음이니까 좀 네. 예뻐해 알았어요. 주시죠. 네. 그렇게 합시다. 뭐 처음이라니 꽤 오래됐는데. 처음이라뇨. 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국 수사 과잉, 윤석열 또 때린 추미애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어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일부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벌써부터 동성애법이다 반발이 거센데요. 개신교계의 발이 묶여서 13년 동안 6차례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까요? 마침 국가인권위원회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국회 로텐도홀에서 무릎을 꿇은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 8분 46초 동안 눈을 감고 묵념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은색 피켓 뒤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라고 말입니다. 내 편을 가르면서 차별이 시작되며 인종, 성, 지역, 학력, 장애 유무 등에 의한 모든 종류의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뜻을 펼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의당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입법 발의 이후 7번째 시도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눌려있던 법안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 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겠다는 제안입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11조 실현을 통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가자는 그런 합의입니다. 일단 법안은 발의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발의 요건인 10명도 어렵게 채웠습니다. 정의당이 연신 발의에 동참해준 다른 당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이유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이동주 의원님,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님께 특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은 일부 보수 개신교계가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2010년 국민일보에 난 광고입니다. 제목을 보면 교회가 침묵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동성애자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될 거다. 이런 주장을 적어놨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종교의 자유나 설교의 자유를 심지어는 이제 탄압한다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혼 합법화법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안에는 결혼 조항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개인이 그 자체로서 존엄하고 존중돼야 한다는 우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안이지 누구를 처벌하는 데 중심을 둔 법안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계는 여전히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산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이분도 곧 참전할 듯합니다. 왜 굳이 정당을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법입니다. 예. 동성연애법이 사실 그대로 통과가 돼버리면 로마서 1장 같은 이런 설교를 우리는 못하게 됩니다. 보수 개신교계 지역구에서 느낌이 셉니다. 정당들 입장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불편한 이유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를 외쳤던 통합당 초선 의원들, 당내에서 책임지지 못할 일을 했다 꾸지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수 개신교계가 통합당의 핵심 지지층 가운데 하나입니다. 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을 그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동성애법이 웬 말이냐 문자 폭탄을 날리는 분들입니다. 정의당 입장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176석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힘을 실어주기만 하면 차별금지법 문제없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함께하는 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길입니다. 게다가 국민 여론 88%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여당에 보내준 압도적 지지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해야 될 중요한 명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민주당도 부자 몸조심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저희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법사위원장입니다. 정의당 입장에선 호재는 아닐 듯합니다. 여기에 과거 보수 개신교계의 압력에 빌려 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낸 분들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 특히 이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느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입니다. 김진표 의원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구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수 개신교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우선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에 절대 반대하는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의 건의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은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 모두 차별금지법 발의에 이름을 저렇게 올렸던 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도의 신념만 있었어도 이런 발언까지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동성애는 이제 반대한다고 하셨죠. 동성혼 합법화할 생각 없습니다. 합법화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죠. 차별은 반대합니다. 6전 7기에 도전하는 차별금지법, 결국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백종원 씨는 이제 그만 놓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블루칩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오늘 나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윤 총장이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지율은 10.1%였습니다. 기존의 야권 후보들은 홍준표 의원을 빼곤 모두 5%를 밑돌았습니다.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 대선 후보로 이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월에도 10.8%의 지지율로 이낙연 의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윤 총장 측은 정치에 뜻이 없다면서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군에 넣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더욱이 임기가 1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론조사에 포함을 시켰을까요? 리얼미터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릴 대선 주자 후보군을 뽑기 위해 사전에 오픈형,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차기 대선 주자를 묻는 조사를 따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총장 이름을 꼽는 응답자가 크게 늘어서 이번 여론조사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갤럽조사에서도 오픈형으로 묻는데 대선 후보 주자로서 이름을 올렸고 저희도 이제 내일 발표할 건데요. 네. 저희도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오픈형으로 물어봤다가 거기서 유력 후보들만 객관식으로 물어보게 되는데 이번에 내일 발표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 총장이 최근 여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 아무래도 2분의 0이 큰 듯합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되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제짓이라는 걸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이거 제짓을 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는 문정복 의원 박수를 치네요. 최근에 발표된 윤석열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잘한다 45.5, 잘 못한다 45.6%. 말 그대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못한다, 통합당 지지층은 잘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임명권자와 각을 세워 대선 주자에 이름 올린 인물, 이회창 전 총리가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때 얻은 대쪽 이미지로 단숨에 유력 주자로 거듭이 났습니다. 비록 대선에선 연거푸 고배를 마셨지만 말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윤 총장, 본인의 생각이 어찌됐든 여론조사 기관이 차기 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려놓았으니 대선 주자 타이틀을 내려놓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흑인 차별에 분노했던 정치권, 차별금지법엔 눈 감나? 네, 차별금지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걸요 지금 그 뉴스룸 팩트 체크에서 이가혁 기자가 자기가 또 이렇게 정리한 게 있다고 소개해달라고 조금 전에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또 다룬답니까? 예, 지켜보고 있다고 네. 말했다 가혁아. 예. 좋습니다. 자, 뭐 더 할 얘기는 지금 이 조반장 발제하는 동안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까 뭐 조반장 뭐 창의력이 없다, 네, 맞아요. 막 개그 못한다, 굉장히 심한 얘기였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아까 뭐 반성하고. 온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네, 온지 이미 1년 다 돼가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얘기. 1년까지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사실 이게 저희가 다정회인데 저는 저희 코너가 최다정회라고 착각할 정도로 국장이 저를 너무 사실 편애하시잖아요. 아니요, 전혀 안 그런데요. 최반장 네. 다정회 네, 아닌가요? 전혀 안 그래요. 공권력 사실 행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필요하죠. 좀 내심 좀 저는 네. 국장의 이런 애정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었는데 이제 아, 그래요? 그거를 이제 아, 제가 그러니까 최 반장을 편애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차별했다고. 네네. 그래요? 좀 공평하게 이제 조 반장도 좀 예뻐해 주시고. 네. 지금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더 이상해지잖아요. 고개 숙이고 그래요. 네. 힘내요, 조 반장. 힘냅시다. 자, 오늘 차별금지법 관련해서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었죠, 최 반장. 네, 국가인권위원회 제가 뭐 오프닝에서 국장이랑 같이 전에 맞아요. 드렸었는데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평등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발의를 한 이 차별금지법과는 별개로 오는 9월 이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국회가 평등법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위원회는 평등법 입법의 방향과 내용을 정리할 때 참조가 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합니다. 자, 인권위는 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평등법이라고 명명한 데 대해 또 따로 설명을 했는데요. 차별 금지를 하는 이유는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국민들에게 보다 이 법안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권위 안은 이제 평등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잖아요. 정의당은 이제 차별금지법 안을 이제 제출을 한 상태고 오늘 인권위에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찾아와서 시위를 했다면서요. 네, 인권위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한 대여섯 명 정도의 시민들이 인권위를 찾아와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자칭 피해자들에게 너무 많은 무기를 주게 된다라면서 동성애 반대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인데 이를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너무 쉽게 도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가 다른데 이걸 좀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반대하는 쪽의 의견들도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대화와 토론이 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제 벌어진 일인데 저희가 다루지 못했으니까요.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죠.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가족의 지분을 모두 사측에 헌납하겠다는 발표를 어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회사를 승계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를 잠재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의원이 가족 지분을 헌납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체불 임금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또 페이퍼 컴퍼니에 유입된 자금, 그러니까 자녀들의 주식 매입금 출처에 대해선 일절 설명이 없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 관련해서는요.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한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타항공 임직원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이 2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110억 원을 받는 걸로 합의를 하자 민주당 김현정 부대변인이 조정사 노조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관련 통화 내용을 어제 뉴스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이상직 의원한테 한참 얘기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딜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여기 110억에 대해서만 쓰고 나머지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상직 명분을 쌓아줘야 되나요? 지금 보니까 목표가 이상직 의원이네. 조합원이어야지 조합원. 조합원이 목표가 돼야지. 이에 대해서 김 부대변인은 민주노총 출신으로서 체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의로 중재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대변인의 개인의 일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 반장,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네, 병무청은 오늘부터 이 대체역 심사위원회나 이 지방 병무청을 통해 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 등입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이 됩니다.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급식, 보건, 위생, 시설 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자, 희망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요.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그 입장문에 대해서요. 대검 쪽에서도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다 못 읽었어요. 지금 이제 막 읽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흑인 차별에 분노했던 정치권 차별금지법엔 눈 감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 1주년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남북관계 현 주소가 밝지만은 않죠.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연합 대표와 큰샘 박정호 대표 형제가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미국의 강경 대응에도 결국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한 파장도 상당할 전망인데요. 신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큰샘의 박정호 대표 형제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꾸려진 대북전단 및 물자살포 수사 TF가 오늘 이 두 사람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는데요. 이 전단 살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단체의 활동 자금을 어떤 식으로 확보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지난 26일엔 이 두 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나라가 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또 우리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요.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만든 남북 공동관리사무소를 폭파시킨 게 박상학이야, 김정은이야. 김정은 야만이지 그게. 야, 나 좀 보고 가 이러. 나 좀 보고 가 이러. 네가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야, 이 빨개 일감택이야. 가버려. 네, 앞서 통일부는 두 단체를 대상으로 법인 취소 여부를 가릴 청문회도 열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 허가가 취소될 경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JTBC 취재 결과 이 박상학 대표가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개인 계좌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계좌 3개 중 하나가 법인명이 아닌 박 대표 개인 이름입니다. 이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었죠. 입출금 이런 것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 계좌주의에 의해서 횡령되었을 의혹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잡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덤비는 겁니다. 압수수색 시기도 너무 지나치게 빠른 것 같고 우리가 과연 조국이나 윤미향이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 판단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6월 30일 남북미의 판문점 정상회동이 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북미 정상이 정전협정 66년 만에 군사분계선 앞에서 손을 잡았죠.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맞이했습니다. 성과 없이 끝난 하노이 2차 북미 회담 이후에 다시 비핵화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듯 했었죠. 하지만 남북과 북미 간 교착 상태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북한은 대북 전단을 겨냥한 이 김여정 제1부 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이달 내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통신선 차단,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실행한 끝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을 전면 보류시키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요. 자, 우리 통일부는 올해 유엔 산하의 세계 식량 기구를 통해 1,000만 달러, 한화 약 120억 원 규모의 대북 지원을 계획했었는데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 주소가 밝지만은 않은데요. 이 통일부는 판문점 회동 1주년을 맞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정의 알짜배기 코너 신반장이 전하는 글로벌 뉴스 신세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요. 조금 센치한 옛 감성이 살아나는 영화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네, 이 노래 제목은 캘리포니아 드리밍이지만 배경은 홍콩인 이 90년대 홍콩 특유의 우울하면서도 댄치하면서도 이 풋풋한 감성이 살아있는 왕가희 감독의 영화 중경삼림입니다. 저는 이 시절에 양조위를 참 좋아했는데요. 자, 아무튼 이 명작을 소환한 건 오늘 신세계에서 홍콩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가 결국 162명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이 아닌 홍콩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중국이 직접 만든 법인데요. 국가 분열이나 정부 전복, 테러 활동을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외 세력,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금지하고 있어서 민주진영 인사가 서방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법은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마침 내일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997년 반환후 지금까지 중국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자치권을 행사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홍콩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I just want to sa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is is the end of Hong Kong. This is the end of one country, two systems. 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무역과 투자, 또 비자 발급에서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香港事务纯属中国内政，香港特区立什么法，怎么立法，何时立法，完全是中国主权范围内的事。美国没有资格指手画脚、插手干预。如果美方执意损害中方利益，中方必将采取一切必要措施，予以坚决回击和反制。 It looks like with this national security law, they're going to basically take over Hong Kong. Secretary Pompeo would likely be unable to certify that Hong Kong maintains a high degree of autonomy, and if that happens, there will be sanctions that will be imposed on Hong Kong and China. 네, 그리고 오늘 미국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특별 성명을 냈습니다. 홍콩 보안법으로 홍콩의 독자적 지위가 약해질 뿐 아니라 민감한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흘러들어갈 위험이 증가했다며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폐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수출 등에 있어서의 기타 우호 조치를 폐지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향후에 협상을 위해 여지를 둔 것이지만 중국이 반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조치가 상징적일 뿐 중국에 실질적인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거란 전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들어가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홍콩 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입니다. 네, 아까 신반장이 발제하는 사이에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만 할게요. 앞에 좀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으로 이제 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공개 항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자문단을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자문단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대검이 수사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검의 공식 반박문이 좀 길어요. 제가 이걸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고, 또 만약에 법리상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으면은 자문단에 나와서 주장을 해라. 그게 이제 검찰의 대검의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 정도로 만족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내일 이후에도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간의 갈등이 상당히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얘기는 내일 저희가 추가로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 반장이 오늘 밤에 취재 좀 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국장이 취재 좋아하잖아요. 제일 네. 아끼는 제가 또 네. 그렇죠. 취미가 취재잖아요. 그럼요. 특기도 취재고. 네. 자, 좋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하고요. 박정호 동생이죠. 그 형제가 오늘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죠. 네, 서울지방경찰청의 대북전단 물자살포 수사 TF가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두 사람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가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하는데요. 자, 그간 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또 단체의 활동자금 확보 방식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두 단체 사무실과 박상학 대표의 휴대전화 또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추가 소환과 또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요. 소위 말하는 최고 존엄의 권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오늘 알려진 사실을 보면요. 전단에 김 위원장뿐 아니고요. 부인 이설주 여사를 겨냥한 합성 사진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탈북민 단체가 뿌린 전단을 살펴보면 그 일본산 음란물 DVD 표지에 그 이설주 여사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일본어 원제가 서울의 사랑인데 이걸 설주의 사랑으로 고쳐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북한으로선 상당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를 두고 그 알렉산드르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지난 5월 말 전단 살포가 북한 지도자의 부인을 향한 추잡하고 모욕적인 선전전 성격이 띄었고 또 북한 지도부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사진이 아주 자극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지 않았고요. 또 더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배경이 있다는 얘기가 오늘 추가로 나왔고요. 아까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 바로 오늘이 그러니까 1년 전 오늘이 남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이 있었던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뭐 1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바뀌었고요. 통일부가 올해 계획에 있던 대북 지원도 현재 보류 상태라고 밝혔죠. 네, 정부는 이 북한의 영유아 또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입장 하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초부터 세계 식량 계획과 함께 대북 지원을 협의해 왔는데요. 2014년, 15년 그리고 19년 3년간 총 1,360만 달러를 지원해왔고 올해도 약 1,000만 달러, 우리 돈 1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긴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과 면담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6월 3일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6월 4일에 김여정 부부장의 이 담화가 나왔고 그 후부터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이 됐습니다. 자, 현재 통일부는 이 계획을 전면 보류했고요. 남북관계 좀 상황을 봐가면서 이 추진 시점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그 신반장, 북미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다음 달쯤 우리나라를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방한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12월 이후에 방한한다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입국할지, 얼마나 머물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방문할지 세부 계획을 좀 조정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지난 17일이었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 부장이 방미를 해서 비건 부장관을 만났을 때도 모든 일정을 비공개로 했었잖아요. 좀 그때와 비슷한 이유로 일정 같은 건 좀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분위기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내리기까지 아쿠아일로로 치닫던 남북관계 현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신반장, 비건 부장관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에 열리니까요. 네. 그 전에는 북미 회담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면서요. 네, 이 비건 부장관이 브뤼셀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11월 대선 전에 회담이 열리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북한의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노이 2차 북미 회담 뒷이야기도 풀어놨는데 당시에 미국 대북 협상팀에는 핵무기 관련 논의를 할 권한이 없었다면서 그 정상회담에서 나올 결과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예감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이른바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를 박탈하겠다 이런 강경 대응까지 나선 가운데 중국이 결국 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명시한 처벌 대상은 크게 4가지인데요. 국가 분열 행위, 국가 정권 전복 행위, 테러 행위, 외부 세력의 홍콩 사무 간섭 등입니다. 자,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돼 왔던 홍콩 시위는 앞으로 테러 행위로 간주가 돼서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미중 갈등도 한층 더 격화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요. 미국의 어떤 제재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와 전면 협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任何嘅制裁行動咧，都唔會嚇怕我哋嘅嚇，我哋亦都有晒心理準備。有需要有時候，我相信國家亦都會採取反制嘅措施。咁去到呢個外交層面咧，由中央提出嘅反制措施，而需要香港特別行政區政府配合咧，我哋一定係會全面配合。 람 장관이 미국의 특별지휘 박탈 조치에 대해서 설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중국산 제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런 제재에 맞서서 조처를 해야 할 것이고 중앙정부가 이런 조처를 내놓을 때 홍콩 정부는 이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내 일부 인사가 외국 정부에 구걸을 해서 미국 정부가 홍콩 내 정에 간섭하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홍콩의 민주파 진영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 네. 지금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 미국의 특별지휘 철회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중국 정부는 반드시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겁먹으면서 크지 않았다. 뭐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하겠다. 이런 또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고반장이 뭐 분석한 대로 결국 이제 미중 갈등이 한 단계 더 좀 고조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네. 자, 그리고요. 지금 벌써부터 홍콩 민주화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될 것이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파다하다면서요. 네, 뭐 홍콩 뭐 온라인 뭐 사이트, SNS에서 뭐 이런 명단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한 54명 정도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맨 위에 이름을 올린 인사가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신문인 빈과일보를 운영하는 지미 라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의류 브랜드죠. 이 지오다너를 창업한 사람이고요. 이 중국의天安문 시위 유혈 진압에 충격을 받아서 이 빈과일보를 창간했고 그 후에 본격적인 언론 사업에 뛰어든 인물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슈아 웡입니다. 2014년 홍콩 이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혁명의 주역이었죠. 당시 17살이었는데 하루 최대 5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 의회가 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해 중국 정부의 소위 뭐 미운털이 박혔죠. 네, 자 홍콩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국내 코로나 상황도 이제 짚어봐야죠. 조 반장, 오늘 코로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내 신규 확진자 숫자는 32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교회발 3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적어도 31명인데요.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에 근무하는 신도의 직장 동료와 그의 딸까지 감염이 됐습니다.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 확진자는 23명, 수원 중앙침례교회 누적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 신도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하는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안 지켜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감염이 지속될 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광주에서는 사찰과 다단계발 감염, 대전에서도 다단계발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요? 32명입니다. 32명 맞아요, 신반장? 43명입니다. 지금 자막도 지금 32명으로 잠깐 잘못 나갔는데요. 네. 네. 이제 국내 신규 확진자가 43명, 네. 그리고 이제 지역 확진자가 31명입니다. 네. 네. 조 반장,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숫자를 틀리면 어떡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알았어요. 뭐 그렇게까지 뭐. 예, 좋습니다. 자,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홍콩 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미국 홍콩 특별주의 박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중국 신종 돼지 독감, 방심은 금물입니다. 인간에게 전염돼서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최근 중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도 전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이라니, 아무튼 얘기 듣고 나니 답답한 마음부터 듭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가 5년 전 한 말인데 선견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실제 큰 문제로 발전할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제2의 코로나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조반장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조반장? 뭐라 그랬더니? 최 반장이 더 나빠요. 최 반장이 제일 뭐라 제일 그래 나쁜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심해. 경찰 불러야 되나?